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 아침. 이 시각 들어온 외신 소식 국제부 리포트. 예, 전원책의 출발사침 3부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밤사이 들어온 지구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안소영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이 시리아 공습 결정을 의회로 넘기는데요. 존 케리 국무장관이 시리아 공격을 승인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했죠? 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21일 발생한 시리아 화학무기 참사와 관련해서 의회가 이 아사드 시리아 정권에 대한 군사 공격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 참사 당시에 응급조치 요원들이 확보한 머리카락 그리고 혈액 샘플을 분석한 결과 시린가스가 사용된 사실을 알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사드 정권이 이번 공격을 명령했다는 것과 또 살인가스를 장착한 로켓이 어디에서 날아왔고 어디에 떨어졌는지도 알고 있다면서 날이 갈수록 군사행동 필요성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 산불이 보름 넘게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요세미티 국립공원 인근에서 지난달 17일 시작된 산불은 이미 서울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900제곱킬로미터의 숲을 잿더미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불길은 국립공원 안으로도 퍼져서 공원 면적의 8%가량도 피해를 입었는데요. 유명 관광지인 요세미티 계곡도 연기로 가득 차 노동절 연휴를 맞아 요세미티를 찾은 탐방객들에게는 바깥 활동을 취소하고 실내에 머무르라는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연기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자 소방 항공기들의 활동도 중단시켰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40% 정도만 진화가 이루어졌다면서 아직 고비를 넘기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이집트로 가보죠. 이집트 군부에 축출당한 모하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서게 됐다면서요? 예, 무하마드 무르시 전 이집트 대통령이 살인교사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고 이집트 국영TV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무르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통령궁 앞에서 무르시 지지파와 반대파 간의 충돌로 7명이 목숨을 잃을 당시에 살인과 폭력을 교사한 혐의로 무슬림 형제단 단원 14명과 함께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무르시는 지난 2011년 이 아랍의 봄 민주화 혁명으로 혼란한 그 틈을 타서 교도소를 탈옥한 사건으로 이미 기소돼 있는데요.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7월 3일 군부에 의해 축출된 무르시는 비밀 장소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중국 보시라이 전 충청시 당서기의 재판의 파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네요. 또 한 명의 건물 정치인이 부패 척결이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요. 예, 중국 최고 지도부 중에 한 명이었던 저우융캉 전 정법위원회 서기가 그 주인공입니다. 저우융캉은 한때 이른바 석유방의 우두머리로 석유와 또 에너지 분야를 좌지우지했던 인물입니다. 후진타오 체제 9명 정치국 상무위원 가운데 이 말석으로 당 서열 9위이기는 했는데요. 경찰력을 책임지는 공안부장에 이어서 사법부를 총괄하는 정법위원회 서기로 막강 권력을 휘둘렀었습니다. 현직 시절 각종 비리설이 끊이지 않았던 데다가 최근 측근들로 분류되어 장재민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주임, 그리고 리춘청 전 수천상 부서기 등 중국 석유업계 고위 임원들이 부정부패 혐의 등으로 잇따라 검거돼 조사를 받으면서 저우융캉의 사법처리 임박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최근 부패 척결을 위해서 파리에서 호랑이까지 가리지 않고 잡겠다고 공언했는데 석유방 등 주변 인물들의 조사를 통해서 저우융캉에 대한 포위망을 압축해가는 형국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출발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9월의 첫 출근길입니다. 오늘은 다른 때보다 일찍부터 정체가 시작된 데다 정체 길이도 무척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곽에서 도심으로 이동하는 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분당 내곡간 도시고속화도로 성남 시흥동 사거리에서 구룡터널까지 밀려가고 있고요. 용인 서울간 고속도로가 금토요금소에서 헐릉나들목까지 시속 20-30km가량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과천대로는 남태령역에서 사당역 구간 시속 10km 미만이고요. 이어지는 동작대로가 사당역부터 경분고등학교 구간 양방면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통일로는 불광역에서 독립문역까지 속도를 줄이고 있고 연서로가 연신내역에서 연말 사거리 구간 막힙니다. 도봉로 미아역에서 기름역 구간 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이어지는 동소문로가 기름교에서 회화동 사거리까지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골뱅이 YTN 날스타트 트위터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좋은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네, 이번 주말 경부선을 이용하려는 많은 분들은 가슴을 쓰러내렸습니다. 대구역에서 발생한 열차 3중 추돌 사고 때문인데요.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승객들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번 사고 기관사와 열차 승무원의 신호상태 관리 소홀과 로컬 관제원의 실수가 겹친 후진구경 사고로 밝혀졌습니다. 왜 코레일은 이런 안전사고가 계속되는 걸까요? 대구 열차를 현지에서 취재한 영남일보 최우수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최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현재 사고 수습이 다 된 상황입니까? 사고 피해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사고 수습은 완료된 상태로 열차 운행은 정상화됐습니다. 예. 어제인 1일 오후 1시를 기점으로 경부선 열차의 운행이 재개됐고 KTX를 비롯해 새마을호, 무궁화 등이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고요. 어제까지 10에서 20분 정도 지연되던 열차 지연도 현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사고 장소인 대구역의 경우도 2일 오전 5시 40분 동대구를 출발해 45분 대구역에 정차하는 서울행 1304호 무궁화호를 시작으로 대구역 열차 운행이 정상화된 상태입니다. 예, 다친 사람들은 없었습니까? 예, 코레일이 발표한 부상자는 총 4명인데요. 이는 전원 경상을 입어가지고 현재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에 사고로 인해서 발이 묶였던 열차 이용객들 많이 걸어서 나오고 했는데 이분들 피해 보상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코레일은 이번 열차 사고 때문에 중단된 열차에 대해 전액 환불해 주기로 했고요. KTX의 경우 20분 이상,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40분 이상 지연 시 운임의 12.5에서 50%에 해당하는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전국 모든 역에서 1년 이내에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다음번 열차 이용 시에 보상 기준액의 2배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미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은 사고 원인이 어이없게도 신호를 착각해서 벌어진 일이라는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봤을 때는 지난 31일 발생한 열차 충돌 사고는 무궁화호의 기관사와 여객 전무의 과실로 발생한 인재가 확실해 보이고요. 예. 코레일과 국토부 등의 말을 종합해보면 사고 당시 1204호 무궁화호 열차 기관사가 정지신호에서 출발했고 대구역 관제실에서도 수차례 멈추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또 무궁화호 기관사인 홍모 씨가 사고 직후 가진 조사에서 신호를 잘못 보고 출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 무궁화호에 탑승한 여객 전무의 과실도 일부 드러났는데요. 해당 여객 전무는 신호를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 가능하다는 신호를 기관사에 전달한 것 같다라고 국토부의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예, 무궁화호 기관사들의 그 과실이 큰 것으로 이제 결국 그렇게 귀착이 되네요. 네. 예. 사고 초기에 벌써 관련자 3명에 대한 직위 해제가 이루어졌는데 이 사고 발생 3일째인 오늘까지 사고 관련 조사 지금 그 진행이 거의 다 된 상태입니까? 예, 해당 사건 같은 경우는 국토부 산하 항공철도 조사위원회가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고요. 예. 일단 조사위원회는 차량 기관사와 무궁화 여객 전무, 그다음에 대구역 관제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는 완료했고요. 현재는 블랙박스 및 녹취록 등을 분석해 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아마 사고 경위 발표까지는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유사한 사고가 2008년에도 있었다고 해서 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이 있긴 한 겁니까? 네, 일단 2008년에 같은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당시에도 화물 열차가 무궁화호랑 부딪혀서 일부 열차가 탈선한 사건인데, 대구역 사건, 이번 사건과는 열차의 종류만 다를 뿐 전개 방식 면에서 매우 흡사하고요. 예. 코레일이 내놓은 대책으로는 2008년 사고 당시 정부와 코레일이 발표한 원인 분석과 이번 분석을 비교해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레일 사장 직무대행이 추석 연휴 기간 기성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정도의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얘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대구 경북 지역의 언론사죠. 영남일보 최우석 기자와 전화로 대구 열차 사고 얘기를 들어서 보았습니다. 뉴스의 체감 온도를 높여드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요새 경제뉴스 듣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연석 기자 전화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주말 미국 증시 소식부터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약간 내렸죠? 예,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시리아에 대한 공습 우려 때문에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30포인트 내려 0.21% 내려서요. 14,810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0.32%, 나스닥 지수 0.84% 내렸습니다. 지난 8월 전체를 보면 다우존스 지수는 4.4%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1%, 3.1% 떨어졌습니다. 이는 조만간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고요. 거기다 또 경제 회복세는 여전히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예. 전문가들은 9월에도 증시는 오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공개시장위원회 회의가 오늘 17일에서 18일까지 열리는데요. 이때까지는 출구 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미국 의회가 시리아 공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전쟁 불확실성까지 가세된 상황입니다. 과거에도 미국의 중동 지역 군사 개입이 시작될 때는 시작 전까지는 시장이 하락하고 유가는 상승하다가 공격이 시작되면 안정을 되찾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좋은 뉴스는 이 뉴스가 막상 터지면 주가가 하락을 하고 나쁜 뉴스는 뉴스가 막상 터지면 다시 주가가 안정을 되찾는다. 이것이 예, 맞습니다. 네, 이게 오래된 격언이죠. 예, 정시 법칙이죠. 이번 주 지켜볼 이벤트나 지표가 있습니까? 네, 9월을 시작하는 이번 주에 최대 관심사는 6일에 발표될 8월 고용 지표입니다. 실업률과 함께 신규 취업자 수가 발표되는데요. 이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양적 완화 정책을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입니다. 한편 오늘 밤 뉴욕 증시는 미국 노동절로 인해서 휴장합니다. 예, 그렇죠. 요즘 주말 모델하우스에 사람들이 몰려든다는데 828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부동산 매매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겁니까? 예, 8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이 0.03% 올랐습니다. 상승폭은 미미한데요. 서울 아파트 값이 반등한 건 14주 만입니다. 수도권도 0.01% 상승했습니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상승을 주도하면서 강남이 0.83%, 송파가 0.56%, 강동이 0.51% 올랐습니다. 강남의 개포 주공 1단지는 한 달 만에 면적에 따라서 2천에서 4천만 원가량 올렸고요. 강동의 둔촌 주공, 송파 잠실 주공 5단지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가량 올랐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가율이 매매가율의 70%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매매가의 차이가 주니까 그렇게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크지 않은 지역을 위주로 해서 828 부동산 대책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전세금에 돈을 조금 보태서 집을 살까 하는 이런 수요가 나타나면서 막혀있던 거래 장벽에 조금씩 숨통이 트이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 중소형 아파트 바닥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시장도 선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삼성물산이 분양했던 용인 수지와 중동의 아파트들이 각각 3.3대 1과 1.3대 1의 양호한 청약률을 기록했고요. 예. 하나건설이 천안에서 분양한 아파트도 2.9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다만 그 전세값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이사철을 앞두면서 그 서울의 전세 가격은 0.22%, 지난주에 0.22% 올라서 그 상승폭이 좀 커졌습니다. 그 전주보다요. 예, 문제는 전세 대란이 해소되는 것, 이것이 더 시급해 보이는데요. 예.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하반기 채용 시장이 이번 주부터 열리죠? 예, 주요 대기업들의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이 시작됐습니다. LG그룹이 어제부터 계열사별로 입사 지원서 접수를 시작했고요. 현대차그룹과 SK그룹도 공채 일정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현대차는 하반기에 1,200명을 뽑고요. SK그룹은 600명을 선발합니다. 또 4,500명을 선발할 예정의 삼성그룹도 오늘 공채 일정을 발표합니다. 올해 불황과 고졸 채용 증가 등으로 금융권과 공기업의 그 대졸 채용 선발 인원이 줄어들어서 하반기 대기업 공채는 어느 때보다도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금 다른 뉴스 가보죠. 올해 추석 차례 비용이 지난해 대비 1.4%가량 오른다고요? 예, 걱정했던 것보다 많이 오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롯데마트가 어제 그 28개 제수용품 가격을 조사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 차례상 준비 비용이 20만 5,990원으로 작년보다 1.4% 오르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채소값은 그 요새 일기가 불순한 탓에 15.3% 올랐는데 과일값이 13.0% 내려간 덕분에 차례상 비용의 상승폭이 크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시금치, 고사리, 대파 등은 올봄 한파, 그리고 여름 집중호우의 영향을 받아서 작년보다 값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한우와 계란도 소폭 올랐습니다. 다만 그 사과와 배 등은 아직 태풍 피해가 없어서 작년보다 20에서 25%나 낮은 값에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곶감이나 대추값도 안정됐습니다. 예, 추석 선물 고르기가 편해졌군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윤석 기자였습니다. 김태희 씨, 케이블 광고 잘 보고 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케이블 하면 TV밖에 몰랐는데 인터넷, 집전화, 알뜰폰, N스크린에 UHD 시범 방송까지 케이블로 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방송을 넘어 스마트 라이프까지 케이블의 능력엔 한계가 없습니다. 김태희가 추천하는 스마트 케이블. 출발사침 3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에 4부 이어갑니다. YTN FM 캠페인 실력 있는 도시, 활력 있는 경제도시 평택이 도약합니다. 초인류 기업들과 함께 첨단 산업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평택. KTX 역사 유치로 대한민국 교통 중심지로 성장하는 평택. 국내 5대 무역항인 평택항을 중심으로 항만 물류도시로 거듭나고 명품 농특산물 슈퍼어닝으로 건강한 식탁을 선물하는 맑고 푸른 평택.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이곳이 바로 평택입니다. 이상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평택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김성희 위원장입니다. 도박으로 소중한 재산과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는 불법 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하여 불법 도박 신고와 도박 중독 예방 치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적극적인 신고와 예방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박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듭시다. 불법 사행행위 신고나 도박 중독 관련 상담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식의 출발사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예, 매주 월요일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분석하는 정치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위즈덤센터 황태순 수석연구위원,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왜 9월이 왔지 않습니까? 이제 8월이 지나고. 그렇군요. 9월 달에는 좋은 일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부터 좀 해명을 하시죠. 왜 안녕하지 못한지. 치통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정치권의 폭풍이 부르는데요. 이 통합진보당 압수수색과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이 지난 금요일에 녹취록이 공개되는데 두 분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황태순 의원님. 우선 28일 수요일 날 이제 압수 수색할 때도 그랬거든. 녹취록 보면 일부 공개되는 것도 그렇고 한마디로 보면 충격, 경악, 또 황당, 당혹 이런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격, 경악, 황당, 당혹.
이 언론에 나온 내 표현이 다 들어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정확하시군요. 박상용 박사님? 언제 그걸 다 보셨습니까? 저는요, 예. 황당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예. 참 황당하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정말 그 130명 앞에서 이석기 의원이 이런 정도의 발언을 할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세를 분석하는 수준이라든지 내용의 논의 수준이라든지 또는 그 토론하는 사람들의 논의 수준 자체가 국정원에서 말하는 혁명적인 지하 조직이라고 하는 수준에 걸맞지 않을 정도의 수준 미달. 참 황당했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황당한 생각이 뭐냐면은 과연 이런 시점에서 통합진보당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국민들보다 그나마 지금 별로 인기도 없고 사실 그 사멸가는 정당인데 조금이라도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상당히 적어도 사실만큼은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데 통합진보당에서 나오는 얘기들 쭉 보면은 날이 새고 나면 입장이 바뀌어요. 예. 그 이쪽 입장을 들어가지고 제대로 전달을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평론가를 하니까는 양쪽 입장을 다 들어보지 않습니까? 들어봐도 해명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점이 참으로 저는 황당했다. 네 가지보다는 한 개에 저는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 좌파라고 하면 우리 이제 국민들은 또 이 진보주의자들 그 당사자들은 이 경기를 많이 일으키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좌파라는 말 나쁜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좌파 우산 밑에 숨어 있는 이 종북 좌파들 이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 왔는데 이번에 이 사건으로 그 보아서 이 종북 좌파가 너무 확대되어 있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이런 이제 내란 음모라든지 이런 일이 만약에 벌어졌다 한다 하더라도 주로 3, 4명이 모여서 일을 벌이고 했는데 이번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여서 거기서 공공연하게 논의가 됐단 말이에요. 그건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겁니다. 예. 우선 그동안 쭉 이제 이른바 종북 좌파, 흔히 이제 종북 주사파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경기 동부연합 등 그동안 보면 어떻게 보면 지하에서 주로 움직였죠. 음지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음지에서 움직이던 이제 그들이 보면 지난해 총선을 갖다 즈음하면서 그야말로 대거 국회에 입성하면서 일종의 좀 자신감을 좀 얻었다고는 할까요? 예. 뭐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뭐 과거에 소수가 모였던 것이 아니라 이제 130여 명이 모여서 뭔가 보면 정세 분석을 논의하고 거기서 논의된 내용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녹취록 내용과 같고요. 두 번째는 아마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번 2월 12일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김정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성공하고 그다음에 3월 8일 또 3월 11일 연거푸 보면은 뭐 상호 불가침 선언 뭐 폐기 정전협정 백지화 네. 또 4월 3일 되면서 개성공단 그다음에 일단 입경 금지 4월 9일 5만 3천 명 일종의 노동자를 소개시킨 거거든요. 예. 그런 분위기에서 당초 보면은 이석기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한반도 전쟁이 현실화됐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곧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곧 전쟁이 일어난다. 예. 곧 전쟁이 일어난다. 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보면은 뭐 서울과 워싱턴 핵찜질하겠다 그러고 당시 B2, B52가 막 한반도로 날아들고 키리졸브 훈련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그 머지않은 그러니까 한 달, 두 달쯤 지났을 시점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석기 의원이 그날 얘기하지 않았어요. 8월 30일 날 저녁 7시 반에 보면 자기는 강연한 적은 있다. 근데 한반도 전쟁이 현실화됐다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말대로 하면은 모인 사람들이 가장 먼저 희생될 당원들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걸맞는 적절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130명이 핵심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과거에는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 모여서 조용조용 얘기하던 것을 갖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일종의 자신감, 빠지를 달고 그다음에 또 이석기 의원은 빠지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입수하지 않았습니까? 미국과 관련된 거기에다 전쟁이 곧 임박했다는 절박감 이런 것이 두 가지가 엉키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저는 조금 다른 접근 한번 해볼게요. 예, 박성호 박사님. 130명 인원은 적은 인원이 아닌데 앞서 제가 황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왜 그러냐 내용이 참 수준 이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 80년대의 NL그룹, 적어도 지금의 현재 국회의원을 낼 정도의 조직에서 나왔던 사람들의 사상적인 어떤 무장은 굉장한 것이었거든요. 예. 그 당시에 일부 대학생들끼리도 논의했던 수준을 보면은 북한의 이 적화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수준 높은 대화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30명 앞에서 나왔던 연설 내용을 들어보면요. 예.
현실 인식도 부재할 뿐만 아니라 대단히 논의 수준도 아주 조악해요. 그리고 또 분담 토론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도대체 이 사람 만약에 지하 혁명 요원이라 칩시다. 국정 말대로 그들이 나누는 대화 보면은 이들이 어떻게 혁명 요원인지 동네에 있는 아저씨들 아줌마들 모아두고 얘기하는 수준밖에 되는 안 된다. 정세를 전혀 모르는.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핵심 지하 요원, 알로 요원이 맞는 것인지는 따져볼 대목이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따져볼 대목이고.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따져볼 대목은 이것이 만약에 그것이 아닌데 혁명 조직이 아니고 그냥 당원들 경기도 지역의 당원들 모임인데 이걸 국가정보원이 이걸 뻥튀기 하기 위해서 충분히 국가보안법 문제는 저는 된다고 봐요. 예. 이를테면은 국가보안법상에서도 지금 이적행위라든지 등등은 충분히 적용할 수가 있는데 내란죄를 전면에서는 잘 알지 않습니까? 내란죄를 적용했다는 것이죠. 내란죄는 형법상에서 최고 범죄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이걸 적용하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서라든지 실행 어떤 능력이라든지 등등을 다 따져보고 판단했을 텐데 이걸 먼저 제기한 것 자체가 과연 이것이 적절한가? 라고 하는 문제도 우리가 동시에 살펴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예, 이 내란죄는 국토 참절, 국헌 문란 이 둘 중에 하나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영장 발부는 그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을 했죠. 법원에서도. 예, 인정을 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장난감 총회나 거론하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내용 이제 이렇게 보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박상명 박사님뿐 아니라 이 그동안에 나온 그 여러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유시민 의원도 전 의원도 이제 그 비슷한 얘기를 했고 진중권 교수도 그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또 막상 이 대화록을 꼼꼼히 살펴보면요. 이 해화동 전화국이라든가 이 평택 유류지 장소 같은 이 특정 목적지를 공략하는 그런 방법까지가 논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쉽게 볼 문제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뭐 장난감 총하니까 우리가 보면 5,000원짜리, 6,000원짜리 플라스틱 장난감 총들을 갖다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날 나왔던 게 80만원짜리, 거기다 슈거바를 달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마침 어제도 보니까, 과거 제가 4월, 5월경에 그런 거 어느, 보도 프로를 본 적이 있었는데, 어제도 보니까 모 방송, 지상파 방송에서 그것을 지난 한 5개월 전 걸 다시 한번 보여주더군요. 그때 뭐냐니까, 경찰 어느 당국에서 그걸 압수한 게 있어요. 근데 외국 테러 단체에서 그걸 실제 아니 우리나라에서 한 거예요. 그걸 갖다 한 1분간에 보여주는데 실제 거기다 쇠구슬 비비탄 총알 대신 쇠구슬을 넣으니까요. 멧돼지도 잡아요. 예. 거기서 그게 장난감 총이라고 그래갖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들이 서로 갖다 이렇게 땅땅 쏘는 그런 장난감 총이 아닙니다. 그 총을 가지고 내란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 그 총이면 내란을 갖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KT 해와 지사를 갖다가 점령한다 쳤을 때 그것이 어제도 보니까 잠깐 과거 최근에 찍은 게 아니에요. 4개월 전에 찍었던 걸 다시 보여주는데 보니까 성판을 갖다 뚫어나가는데 잠깐 들어보세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 우리가 장난감 총하니까 괜히 이것이 애들 장난같이 이런 식으로 자꾸만 치부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시민 의원이나 진중권 교수 같이 처음 보면은 한마디로 성장이 멈췄다 하는 식으로 좀 물타기 하려는 그런 경향인데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예를 들면 9.11 테러 아니에요? 예. 9.11 테러에서 비행기에서 무엇으로 갖다가 협박하고 무엇으로 비행기 조종사를 갖다 겁박해서 탈취해서 칼 한 자루죠? 칼도 그냥 칼 아니에요. 예. 고기 썰어 먹던 그 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화전하고 지금 저도 요번에 와서 해화전 그렇게 중요한데 처음 알았는데 평상시에 보니까 별로 경비도 그렇게 삼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닌 말로 130명 중에서 한 13명만 예를 들어 그런 총으로 무장한다면 가능하지 말라는 법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피델 카스트로하고 체 게바라가 1956년에 이른바 자기들이 혁명을 했을 땐 82명을 했음을 갖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때는 권총 한 자루씩밖에 없었고요. 그렇죠. 예, 그 박사님 말씀 반론 좀 하시죠. 황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평소에 황 의원님 이런 주장이 아니었는데 오늘 조금 오버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하고 지금 상황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쿠바 혁명을 할 때의 정부군 규모하고 지금 대한민국 정부군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총 한 자루 가지고 혁명하실 정도로?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테러하고 내란은 다르죠. 테러는 혼자도 할 수 있는 거죠. 테러는 밥통 하나면 할 수 있는 거죠. 누가 테러를 거부합니까? 형법상의 내란죄에 적용되는 문제를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예요. 그거를 법리적으로 차분하게 논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자꾸 무슨 테러가 밥통 가지고도 되고 총 가지고도 되고 아니 이를테면 돌 가지고도 테러할 수 있는 거죠. 아니죠. 근데 박상용 박사님 주장을 하시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에서 그런 다 이해를 되는데 다만 하나 내란죄의 승리 여부는 이미 검찰에서 영장 청구를 했고 법원에서 1차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변호사님 우리가 기록을 못 본 상태에서 언론에 나왔던 게 이게 영장에서 판단한다는 얘기는 이것이
내란죄가 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내란죄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으니 수사를 해보자라고 한 거 아닙니까? 아니, 혐의 사실이 충분하다 뭐 이런 정도죠. 그러니까 수사가 유죄야를 한 것도 아니고. 아니, 제가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있더군요. 이건 지금 무죄가 재심 청구된 그런 무죄 판례가 아니라 판례가 뭐냐니까 일반적인 그러니까 내란 음모라 하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합의의 수준에 있으면 족하지 내란죄 착수 전에 실행의 계획까지 세부에 이르기까지 모의함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서 그날 녹취록 내용이 그것이 만약 사실이라면은 이른바 내란죄, 내란 음모로서 법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도 크게 부족하지 않다 하는 게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잠깐만요. 이럽시다. 오늘 우리 청취자 의견도 그만 들어보죠. 이석기 의원의 국정원 수사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들 의견 듣겠습니다. 샤프 0945로 50원 유료 문자 메시지로 보내오면 이 두 분 토론 중에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균 박사님 반론 좀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래서 저는 무슨 이석기 의원이 잘했다. 이 총이 위험하지 않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라 국가정보원이 당초에 이 문제를 혹시나 뻥튀기 해서 너무 과잉 접근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비롯해가지고 오히려 우리 사회를 어마어마한 문제로 몰고 가는 것은 아닌가. 정말로 한번 냉철하게 짚어보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제가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적어도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국헌 문란도 형법상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90조인가 91조에 나와 있어요. 예. 내용을 보면 뭐냐면 국헌 문란도 폭동을 일으킬 만한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어야 되고 89조, 90조죠. 그렇죠. 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고 또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주변 사람들이 그만한 위험을 가져야 됩니다. 또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이거 범죄입니다. 이 법 조문에는 능력 이런 것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다만 이제 해석상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예. 그 내용에 견주어서 볼 때 지금 나와 있던 것은 물론 국가정보원이 저는 다른 자료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번에 녹취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죠. 그 내용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과잉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우리 사회에 물론 건강한 논쟁을 가면 좋습니다만은 자칫 사실을 왜곡할 수가 있으니 그렇게 과잉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제 주장이에요. 예, 제가 이 자칫하면 또 이 한쪽 편을 드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정치자들 반발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 분명한 것은 예, 여야 좌우를 떠나서 안보 문제는 우리가 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주의를 지켜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 내란죄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국토 참전, 국헌문란 목적으로 이 무엇인가 내란을 음모하는 것. 바로 그러면 내란 음모가 되고 내란을 하게 되면 이제 내란이 되는 것이고 국토 참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해방구 같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국헌을 문란하는 것을 이제 이번에 적용한 것처럼 보이는데. 예, 조금 전에 박상돈 박사님 이제 말씀은 이런 거죠. 보면은 흔히 우리나라 속되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가 과거에 국가정보원의 전신이었던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그와 같은 어떤 이른바 공안정국, 용공조작들이 있었던 건 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상변 박사님 그 말씀하시는 것도 나름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구석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보면 아까도 이제 우리 박상변 박사님 말을 그대로 제가 되돌려드리자면 세월이 지금 옛날 중앙정보부 예전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옛날에 보면 공안 사건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용공조작 보면 뭐 민청학년 사건이라든가 뭐 제2 인혁당 사건이라든가 뭐 그와 같은 시대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국가정보원에서 조금만 댓글 하나만 뭐 잘못 삐딱하게 달아도 지금 온 천지가 난리인 이런 세상에서 아까 박상변 박사님 말씀대로 그야말로 국가정보원이 지금 이런 사건을 놓고 의도적으로 뻥튀기 하거나 보면은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저는 뭐 홍성규 대변인 표현 그대로 뭐 날조 수준에 이르는 심각한 왜곡을 했다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통합진보당 대변인이죠.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금 SNS 이런 시대에 지금 조그마한 그 어떤 일에도 그야말로 벌떼같이 일어나는 이런 분위기에서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조만간 뭐 기소되어서 법정에서 이제 실질적 진실을 놓고 이제 유무죄를 다툴 거거든요. 거기서 나오고서 만약에 거기서 진짜 우리 박상변 박사님 우려하신 대로 만약에 뭐 무혐의가 나온다든가 증거 불충분으로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국가정보원 그때 문 닫아야죠. 저는 그런 사태까지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국가정보원도 그렇게 경솔하게 하지는 결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믿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거부터 또 하나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거부터 좀 하나 그 두 분에게 묻겠습니다. 예, 알로가 R이 뭡니까? 레볼루션. 예, 그리고 O는 오가니제이션이죠. 예.
그렇다면 이 혁명 조직이라 이런 얘기네요. 번역을 하면. 혁명의 조직이죠. 예. 그 혁명 조직 모임이라는 게 이게 그러면 사실이고 혁명 조직 모임에서 녹취록 나온 것 이것도 사실이겠죠. 그런데 이거는 예, 박성근 지금 예. 통합진보당 쪽에서는 예. RO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RO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원들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 당원 교육이었다는 겁니까? 그들 주장입니다. 근데 이거는 밝혀야 할 대목이에요. 그 당원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비밀리에 공개리에 어떻게 하지도 않고 비밀에다 연락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원 교육을 명식이 통합진보당은 공당이거든요. 예. 공당인데 당원 교육을 무슨 종교시설에 가가지고 합니까? 아니 근데 저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예, 아무튼 근데 여기서 나온 그럼 녹취록 내용은 엉터리라는 하는 아니요. 주장은 아니죠. 그럼요. 녹취록은 이거는 이석기 의원도 인정을 하고 있는 반대. 그럼 당원 교육 녹취록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녹취록이 전면 다 녹취를 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발언들이 나왔는데 국가정원이 일부를 지금 발췌를 한 건 아닙니까? 예. 다가 아닙니다. 일부를 발췌한 겁니다. 발췌한 것인데 이 발췌한 내용이 앞뒤가 맞는지는 물론 짚어볼 대목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볼 때 이들이 진짜 RO 지하혁명 조직이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넣을 수 있는 대화 수준치고는 너무도 조악하다. 그래서 이것을 RO라고 규정하기 전에 당원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은 아니면은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으니 이것을 우리가 이미 판단을 해가지고 지하혁명 조직이라고 미리 예단하는 것은 아직은 조금 지켜볼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황태순 의원님에게는 이걸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통합진보당과 그 일부 야권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게 수년간 이 돈을 들여서 그 당원을 한 명을 매수를 해서 이 조직적으로 사찰한 것 아니냐. 그래서 프락시 사건이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무슨 과거에도 뭐 마약 조직이라든가 그런 어떤 그 기업에서 뭐 보면 자기들이 불법적으로 저지르는 조세 포탈 같은 경우 이른바 그렇게 표현하면 프락치가 될 수 있겠죠. 정보원을 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 정보원을 심어야지 안 그러고 무슨 수로 그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돈을 주고 매수한 것은? 돈을 줘도 그거는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포상금을 갖다가 국가보안법 줄 수 있게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죠. 근데 그거는 이른바 전형적인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녹취록 얘기가 처음에 나오고 처음에 부정하다가 나오니까 이렇게 저렇게 말을 바꾸다가 결국은 일단 녹취록 자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투기 힘들다 보니까 녹취록 입수 자체에 뭔가 조금 불손한 기운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는 것 뿐이죠. 예, 지금 국정원에서는 지금 그 돈을 주고 매수한 것을 매수했다 이런 건 얼토당토하는 얘기고 이 자발적 제보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국정원에서 나오고 있는 대목은 감청도 영장을 받아서 감청을 한 것이다. 합법적이다. 지금 합법적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사람도 자발적으로 자기가 영상을 녹취를 해서 준 것이지 불법 행위가 없었다는 얘기인데 어제 통합진보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온 가족이 해외에 나가서 살 수 있을 만큼 거액의 돈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또 주장이에요. 이 주장은 지금 엇갈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또 진실을 밝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판단하기 이릅니다. 예, 이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주에도 이 문제로 또 논의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죠. 10월 재보선이 이제 2달이 남지 않았는데 이번 사건 재보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까? 황태순 의원님? 심대하게 미칠 수밖에 없죠. 왜냐하니까 이것이 수사 과정이 최대 50일까지 되지 않습니까? 기소되는 시점에서 재보궐선거 있게 된다면 심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박사님. 네, 수사 결과에 따라서 어느 쪽에 유불리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영향이 심대한 영향까지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상당한 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 예, 결국 이런 문제는 그 진보 세력에 불리해지겠죠. 그렇죠. 네. 예, 여기서 문자 메시지 너무 많이 올라오는데 몇 개만이라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3529님, 말을 한 것은 행동하겠다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 6157님과 1061님, 이 두 분이 거의 같은 얘기네요. 이해가 안 된다. 당장 추방해야 한다. 8012님, 헌법 밖의 진보는 용납될 수 없지만 무소불위의 국정원 계획이 덕분에 가려지는 것은 아닐까. 이 정의당에서도 이와 유사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심상정 의원도 이 얘기를 했죠. 헌법 밖의 진보는 용납할 수 없다. 예, 5280님, 국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녹음 파일을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공개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국정원도 잘못 믿고 있으니까요. 예,
국정원이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녹음 파일을 전부 다 공개하자 이런 주장이고요. 후사칠구님 토론이 균형이 안 맞는 듯합니다. 공정하지 않게 느꼈습니다. 예, 그건 아마 저희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늘 얘기합니다만은 안보 문제는 여야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그렇다면 예, 대단히 그렇게 들으시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시간이 다 된 것 같는데 이주일이 그 베스트 워스를 예, 뽑는 시간입니다. 이주일이 베스트 황태순 의원님 누구를 꼽으셨습니까? 베스트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꼽았습니다. 이유는요? 뭐 일본에 대해서 따끔한 일침 가했고 일본이 보니까 관방장관까지 나서서 뭔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또 중국은 반기문 저 사무총장의 일본에 대한 따끔한 질책, 일본 정치인과 정부의 역사 인식에 대한 따끔한 질책에 대해서 일단 크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반기문 사무총장 오랜만에 귀향해서 고향에 오셔갖고 나름대로 일본 요즘 각등이 하나 좀 우경화되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 큰 울림 있는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전 베스트를 뽑았습니다. 예, 박사영 박사님? 네, 저는 김용환 민주당 의원을 꼽았어요. 예. 왜냐하면은 설국열차 저도 영화를 봤거든요. 예. 재밌게 봤는데 이 설국열차에 올라탄 국정원과 이석기라고 하는 장문의 글을 나왔는데 예. 설국열차 꼬리칸에는 이석기와 통진당이 또 체제 수호자인 앞칸에는 국정원이 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둘이 동업자다. 이제 우리가 나서서 이 설국열차의 문을 부수고 눈 덮인 민주의 나라 예. 생명과 평화의 세상으로 탈출을 시도할 때다 이렇게 말하면서 민주당이 선거 연대한 것도 부끄럽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모처럼 만에 양심의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김영환 의원을 베스트로 꼽았습니다. 예, 이주일이 워스다. 그냥 똑같을 것 같은데. 아니, 그 뭐 그냥 우리 셋이 한꺼번에 하죠. 아니, 이거 답이 나와 있어요. 이 답이 나와 있어요. 저희 얘기하는 게 그래요. 저는 조금 다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저희 둘이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신데. 저도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그건 다르다니까요. 이렇게. 아, 그래요? 예. 이석기입니다. 저도 이석기입니다. 아, 이석기 씨입니까? 네. 성이 이시라고 좋습니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원인을. 뭐 얘기할 거 이유를. 여태까지 했으니까 우리 전원책 변호사님 예. 베스트는 뭘 뽑으셨습니까? 베스트는 저는 김한길 대표를 꼽았습니다. 이유는 뭐죠? 예, 야당으로서 이번에 안보 문제에 있어서 여야를 초월해서 예, 제대로 발언을 하고 제대로 대처하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생각하기는 쉬워 보여도 이 행동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김한길 의원을 베스트로 뽑았습니다. 워스트는요? 워스트는 저는 이정희 대표를 뽑았습니다. 성은 이씨 맞네요. 통합진보당의 대표로서 당에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이게 뭐 물총 퍼포먼스를 했을 때는 문제는 아니죠. 물론 자당의 국회의원을 보호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은 조금 그런 면에서 도를 넘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듣기로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치포커스 황태순 의원과 박삼경 박사였습니다. 한나라당을 이은 새누리당 2년 전 비례회 때 당명을 바꾸면서 당 색깔을 붉은색으로 바꿨습니다. 원래 파랑은 우파의 색깔이고 붉은 색깔은 좌파의 색깔입니다. 러시아 혁명 이후 모든 공산당 깃발은 적기이거나 바탕이 붉은 색깔이었죠. 그런데 민주당이 이번에 당의 색깔을 파랑으로 바꿨습니다. 민주당은 노랑이나 녹색을 사용했는데요. 예, 진보주의를 외치면서도 중도 성향을 나타내려 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야 자신들 스스로 이제 보수가 아니라고 했으니 빨간색으로 갈아입은 줄 알겠는데 민주당이 느닷없이 파란색 깃발을 든 건 어찌된 겁니까? 아마 보수당을 자임한 건 아닐 겁니다. 하긴 보수와 아무 관계없는 안철수 의원도 이미 파란색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니 우리 정치 세력들은 이념 따위를 아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진은책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